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앤톡입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중년 여성입니다. 언제나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평범함은 과제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제 삶이 평탄하고 평범하길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높은 열정으로 사랑을 키우며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했지만 찬물을 끼얹는 듯 차가워지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대학병원 방사선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은 직업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멋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남자다운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많이 맞는 것 같았고 우린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4년 정도 행복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그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부부가 되었고 남편은 경제적인 부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 가족에게 무작정 알아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아이를 진찰받는 도중에 돌아보니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날아오르던 분노와 실망은 이룬 만큼 이해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함께 가족 상담을 받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날 이후 내 생활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겪은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더 커다란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하게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고 남편과 함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식을 한다며 속였다. 그대로 레지던트와 데이트를 한 걸 알게 되었다. 직원들이 제게 인사한 뒤에 방사선과 진 선생님의 아내라며 비난을 했다. 더 나아가서 상대가 오늘 데이트한다며 자랑한다면서도 그에게 속이는 소식에 화가 났다. 얼마 후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를 보살피지 않고 불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망함을 느꼈다. 아이는 다행히도 단순한 열감기로 그쳐 집으로 갈 수 있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 날 집에 오지 않았다. 그런데 아침에는 회식이 끝나고 숙소에서 잤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다. 집에 오자마자 아이를 물어보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고 결국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했다. 너는 최정신도 있고 없는 거야? 내가 이 어린아이를 두고 병원에 있던 것과 바람을 피우던 거야?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알지 몰랐을 거야? 네 구린 행동을 언제까지 감춘 채로 즐길 생각이었어? 더 이상 내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 어디서 그 얘기들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을 때 거기 있는 간호사가 나를 알아봐서 그랬어. 남편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나는 아내로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병원에 모르고 와서 아이를 진료받았다고. 이해 안 돼, 이해 못해. 병원에 너희 그 불륜 커플의 소문을 다 알지? 이미 숨길 수 없는 정도로 파다한 걸 무슨 소리야? 어제 나 회식 간다고 미리 너한테 연락했잖아. 너한테 연락이 안 된 게 미안해. 그래도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나 어젯밤 회식 갔는데 다 확인했어. 무슨 소리야? 거짓말로 둘러싸는 생각 버려. 당장 헤어져. 그 여자랑 당장 끝내. 안 그러면 그 여자까지 찾아가서 볼 걸 볼 줄 알아? 그때에는 소문만 믿었었지만 나는 이제 믿지 않을게. 당사자인 나를 믿어. 왜 그러는 거야? 끝까지 이런 식으로 붙잡을 생각하지 마. 이제 그런 소리들은 넘어가야 해. 넌 어디 있든 상관없어. 내가 할 것은 이것뿐이야.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나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가는 길 내내 왜 이러느냐며 오바 좀 하지 말라고 어떻게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는지 놀랐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남편이 그간 한 일들을 모두 밝혔습니다. 그것은 정말 남편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온 거니? 왜 그런 모습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단 하나의 아들을 키우셨는지 물었어요. 얼마나 결혼했고 얼마나 아이를 낳았는지 뒤굴만한 짓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우면서 뒤졌니? 아들아 말해봐. 며느리가 연락 없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왜 눈물을 흘리는 거니? 아내가 나에게 오해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이해해 주세요. 뭘, 오해. 내가 진짜 아무 증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어머니는 어른에게도 적당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충실함이 중요한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행동은 가장 큰 배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가족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이도 어머니가 겪은 아픔을 함께하며 우는 모습을 보고 기운을 내야겠어요. 요정 말하는 건 간단하다. 가족이 모여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입니다. 혼자 울먹이고 고민해도 해결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요. 함께 대응하는 법으로 어려운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자가 집 앞까지 찾아와서 남편에게 매달렸다. 그때 그 여자의 머리털이라도 다 뽑아야 했는데 육아에 집중하느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용기가 없었다. 운이 좋았던 것은 남편이 그 여자를 쫓아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 여자는 우리 집 앞을 지나치지 않았다. 남편이 이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남편은 이런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믿음에 가까웠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일은 소문이 나버렸고 그때 다시 일어난 일에는 상처가 남았다. 이후 남편은 정신을 차렸다. 더 이상 그런 상황은 없었다. 아이를 낳기 전과 같이 나를 대우했고 집안일에 충실했다. 이런 일을 겪은 후 남편은 슬기로운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모습은 변함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애들이 컸는데도 꼭 신혼 같다며 남편이 많이 가정적이라 좋아하는 칭찬까지 받았어요. 남편의 노력에 마음이 풀리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잊어버렸어요. 남편이 회식할 때도 의심이 들었지만 그는 식사 먹고 곧장 집에 와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내게 남편의 바람 속 보를 전해준 동생도 더는 그들의 이야기가 돌아다니지 않아 둘이 헤어진 것 같다며 속이 다른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용서해준 나도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의 바람을 모르는 척하며 살았을 때 스쳐 지나간 바람일 뿐이길 바라며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어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평범한 삶이 되는 것인지를 체험하며 소소한 행복으로 매일을 즐겼어요. 시간은 부드럽게 흘러가고 안정을 되찾아가며 보냈다. 5년 후 제 소소한 행복의 기쁨은 결국 종지부를 지었습니다. 상간녀였던 그 여자가 전문의가 되었고 전문의가 되자마자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며 나섰어요. 그 다정한 모습을 계속 유지해오던 남편 역시 두려운 제게 이혼 소송을 내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하게 되면서 두려운 감정이 들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나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다는 것도 상간녀와의 관계에 관한 소문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다 남편과 상간녀가 계획한 일이었죠. 제가 헤어진다고 해도 병원에서 이야기가 퍼진다면 분명 자신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병원에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게거든요. 그래서 상간녀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어차피 상간녀도 전문의 자격을 얻기 전까지는 일에 집중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겠죠. 상간녀는 이혼할 때 남편의 아이를 가진 상황이었어요. 결국 제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이혼을 순순히 해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했어요. 하지만 이혼에는 돈이 필요한 법, 남편이 주는 돈으로 생활한 주부로서 변호사를 고용할 만큼 큰 돈은 없었고, 남편 측에서는 상간녀의 인맥을 활용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평범한 삶이 되는 것인지를 체험하며 소소한 행복으로 매일을 즐겼어요. 시간은 부드럽게 흘러가고 안정을 되찾아가며 보냈다. 이 이야기는 결혼 생활이 힘든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상대방과 비교하며 상처를 주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남편의 냉대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실망을 털어놓았습니다. 열렬한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노답이라며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되는 줄로 알아. 천박한 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지. 그 여자와 내를 비교하는 태도부터가 너는 인간이길 금년 먹인 거로 후진 건 나가 아니라 유부남과 눈이 맞은 그 여자 말야. 내 말 조심해. 우리를 모욕하지 말라고. 그런 엉뚱한 짓거리에 능력도 없는 하찮은 주제에 능력 출중하고 매력 천재인 그 여자를 내 같은 놈이 욕하냐고. 내가 나 아니면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었겠냐? 내가 그래도 같이 살아주었으니까 이 정도였던 거지. 이제 어쩌냐. 내 힘으로 혼자 얼마나 찌질하게 살지 안 봐도 눈에 훤한데. 조정기간 동안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집에는 잘 찾아오지도 않던 전 남편은 어쩌다 집에 와서 제 속을 다 뒤집어 놨고 우리 딸 아이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제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 남편에게 양육권까지 빼앗겼어요. 양육권마저 빼앗겼을 때는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혼 후 저는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지냈어요. 어떻게든 제 아이만은 제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만이 제게 이혼 후 지낼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거든. 저는 이혼 후에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투잡은 기본이었고 살면서 그렇게까지 안 해본 공부도 코파가 터질 정도로요. 언제든지 더 필요한 경우 또는 추가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잠을 소중히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 시절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식당 일이나 홀일이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 그 일을 하며 공부에 전념했어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가 선택한 직업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다행히 일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시절 사회복지사는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서 급여 걱정은 없었어요. 이혼 후 3년 동안 딸의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돈을 벌며 딸을 데리러 오기 위해 힘쓴 적이 있었어요. 메일을 바쁘게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제 딸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그때 딸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어요. 딸을 기다리다가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조금 더 기다리니 저의 딸이 멀리서 나오는 걸 보았어요. 그 순간 딸을 보고 눈물이 나며 가슴이 아프더군요. 딸과의 마지막 날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딸은 포동포동하게 젖살이 올라와 너무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딸아이는 삐쩍 말라 있었고 옷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전 남편에게 쫓아갔어요. 그곳에서 본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직면했는데 그 아이는 아주 곱고 얼굴이 반짝였어요. 때칼부터가 달랐어요. 우리 아이는 정말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피부도 검고 살이라곤 거의 없었어요. 옷도 걸리 쉬운 정도로 망가진 것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상간녀의 아이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피부도 밝고 머리도 깔끔히 묶여 있었어요. 제 아이와 그 아이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리지만 우리 아이보다 키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어린 새였어요.
부모 사랑을 가득 받아 자란 아이의 모습이 확연히 느껴졌어요. 맞아요. 3년 전 제가 버림받은 것처럼 제 딸도 애비라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왔어요. 어떤 행색을 하거나 뭘 먹고 싶은지 상관없이 누구도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함께 있다는 게 싫어하는 관계 속에서 제 아이는 오랜 시간을 외로움 속에서 견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눈이 깜빡거렸고 그런 사실을 증거로 삼기 위해 사진을 찍은 뒤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이 소송에서 나를 쾌속승하듯하며 살라분들도 식었네요. 닮은 딸을 보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돌이켜보니 잘 됐다게 생각하며 내가 가라, 난 원치 않아 라고 말했어요. 아이를 챙겨야 했기에 더욱 짜증이 나기도 했고 빨리 가라라며 이야기했지만 이런 말이 어떤 사람이 아빠라 할 수 있을까요? 나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했지만 딸과의 관계는 천륜이라며 이렇게 무심코 버릴 생각을 가지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사람은 진정한 인간을 포기한 지옥에 떨어질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당장 그 박치기 같은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를 잡아 깽판을 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날 딸을 붙잡고 무릎까지 꿇어서 미안하다고 사죄했어요. 딸아, 이제 엄마랑 가자. 엄마랑 가서 우리 둘이 오순도순하게 지내자. 약속하지, 응? 엄마랑 지낼래? 엄마가 나를 찾아주어 너무 기뻤고 가슴이 벅차. 이제 외롭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안심이 돼. 엄마가 널 만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 사랑스러운 내 딸, 엄마가 그동안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서 많이 서운했지. 괜찮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날이 많았는데? 이제 정말 다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나에게 와줬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매일매일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해. 우리 딸은 많이 외로웠을 텐데,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엄마가 빨리 온 것을 미안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랑 예쁜 옷도 사러 가고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그럼 나 이제 이런 지저분한 옷 안 입어도 된다. 이제 집에서도 밥 많이 먹어도 되는 거지? 신이 난다. 엄마 최고야. 우리 딸, 뭐 필요한 거 있어?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3년 동안 못 해준 걸 다 해줄게. 그리고 앞으로도 쭉 너 성인이 될 때까지, 또 시집 갈 때까지 엄마랑 꼭 붙어 있어. 우리 딸 엄마의 하나뿐인 딸,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나는 그날부터 딸을 위해 내 몸 한절을 바쳐 평생을 살겠다 다짐했다. 그 다짐대로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열심히 살았어.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시간에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에 아이를 돌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잠이 들면 손두업을 하면서 매일을 보냈어. 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어.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보내기 위해 일정 없이 오롯이 딸을 위한 시간을 보냈어. 아이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다 해주면서 말이야. 우리 딸은 사춘기 시기에도 정말 행복하게 성장했어. 딸은 나와 함께 있는 게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었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자 친구로 함께 지냈어. 딸이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 손두업을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국밥집에서 일했어.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삶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저보다 딸이 더 바쁘게 지냈어요. 한밤중까지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퇴근 후에도 끝나지 않는 딸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항상 함께했죠. 그 노력 끝에 딸은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만큼의 결과를 얻었어요. 사실 전 남편이 있을 때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공부만 했다고 하던데 어렸을 적부터 그 점이 항상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그 노력 끝에 드디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의대에 가게 된 이유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전에 엄마였던 사람과 놀라운 추억을 남긴 악몽과 의학학을 공부해 그들에게 보복할 것을 다짐한 이야기를 하더니
딸은 그게 진지한 것임을 알게 되었죠. 그때 딸이 들어준 이야기들로 저는 본격적인 보복 영화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상한 엄마는 딸에게 이야기했다. 이제 분노와 원한은 버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 나아가길 바란다. 엄마의 희망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묵과나 복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너를 더욱 더 슬프게 만들 수 있어. 우리는 그들의 원수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져 가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행복하게 복수했어. 그래서 이제 연연하지 말고 너를 위해 더 노력했다고 알겠지, 엄마.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복수가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야. 정말 멋진 의사가 될 거야. 내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는 그런 의사가. 나를 믿고 응원해 주어야 해, 엄마. 그럼 우리 딸은 분명 사명감 있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엄마가 언제나 내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그때부터 제 딸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던 때도 있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지. 의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 딸을 보며 알았어. 배우는데 끝이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거려. 몇 년 후 제 딸은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잘 거쳐서 드디어 전문의가 되었어.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어. 난 항상 딸을 챙겨줬지만 이젠 딸이 날 더 챙겨주는 걸 알게 됐어. 의사 딸 덕분에 언제나 든든하게 느꼈어.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특별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어. 말기 암 환자였지? 처음에 만나서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 그러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에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전 남편인데 말기암 환자가 되어서 딸의 환자로 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어요. 딸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딸이 집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나갔는데 그것을 꼭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부탁을 많이 했어요. 있던 약속까지도 다 미뤄두고 그 서류를 챙겨나는 병원으로 갔어요. 로비에 도착해서 딸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진료를 받는 진료실 앞까지 갔어요. 거기에는 기다리고 있는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 사람은 얼굴이 매섭고 마가 많은 남자였죠. 내가 그 남자를 지나치려고 할 때 간호사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부르더니 그제야 나는 그 사람이 전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그 사람이 전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매우 아파 보였기 때문이죠. 전 남편은 그냥 말기암을 가졌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주치의가 바로 내 딸이라는 것까지 말했어요. 나는 전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되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을 꺼내었어요. 암 말기를 알게 되면 현재의 아내에게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 여자와 딸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 걸 어떻게 했냐. 함수로 지켜버립니다. 루트는 소나무 건강하게 해약에 대한 유효성을 모두 소개하면서 의학의 느낌을 이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부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여 전 남편에게 도움을 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딸은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자 혼잣말을 하며 습격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요. 나중에 딸에게 물어봤더니 쟨 숨겨서 미안하다는데 전 남편을 아빠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암으로만 고통스러운 한 명의 환자로 생각했다며 자신까지 내칠 수 없었다고 했대요. 저는 그런 딸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만약 저라면 전 남편에게 소금이든 물이든 한 그릇 뿌리고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날은 전 남편이 입원을 하러 온 날이었던가 봐요. 전 남편은 입원 수술 후 저와 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난 일을 사과했대요. 제 딸의 손을 잡고 내가 애비다운 행동을 못해서 미안해라고 하면서 버린 자식이 도움받을 줄도 모르고 버린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듣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죠.
더 이상 말하자 상처 입힌 일에 대해 마음이 아픈 걸 알아채는데 그 상간녀와 비교하고 상처받은 것이 마땅히 기억이 나온다고. 그동안 돈만 되는 일만 하려고 했지만 이제 벌 받는다는 생각에 이런 아픔이 온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많이 얼마논했다는 말을 써서 제가 딸에게 사줘야 할 기회가 생겨 진짜 기뻤다고까지 했어요. 그 후로 제가 딸아이의 병원에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슴에 너무 깊은 상처였기에 아프다는 전 남편을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더군요. 딸에게는 넓은 아량을 베푼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은 아니었나 봅니다. 되려 딸이 넓은 아량을 전 남편에게 베풀었던 거예요. 나중에 딸을 통해 전한 이야기로는 매일 회진을 갈 때마다 그렇게 뭘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긴 세월 못 챙겨준 걸 그렇게라도 챙겨주고 싶다면서요. 전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상간녀와 그 여자의 딸은 단 한 번도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다고 해요. 딸이 상간녀와 그 여자의 딸을 본 건 전 남편이 운명을 달리한 후였다고 해요. 주치의로서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봤다더군요. 상간녀와 그 여자의 딸은 눈물 짓는 모습조차 없었고 자신의 지인들과 아무 날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수다를 떨어댔다고 해요. 딸을 알아본 상간녀는 딸이 의사가 된 것을 알고 쥐뿔도 없는 여자 밑에서 의사까지 되고 보통 독한 게 아니라는 악담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딸은 그런 상간녀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말하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게요. 보통 독한 게 아니니 당신네들 밑에서 그렇게 꿋꿋이 버텼죠. 당신들 나한테 영원히 고마워해야 해요. 내가 반항적이더라도 당신이 나를 꾸짖거나 손짓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콩밥을 먹고 싶을 겁니다. 당신이 그냥 가만히 있어 주었다 해도 고마워해야 해요. 아, 그리고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신의 딸은 훌륭한 의사인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지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며 결국 미혼모래의 아이까지 낳았답니다. 당신의 말대로 당신의 딸 대신 의사 아래에서 자란 나보다 나을 거라는 허점은 없을 터인데 그에 따르면 당신의 딸은 정말 인간의 말종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세요. 당신은 상간녀에 대해 말한 적 없지만 그 마음가짐으로는 우리 어머니를 모독하지 마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주세요. 인연이란 게 사람이 그 수를 갚아야 할 때를 지나서 고통을 토해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악하게 들게 하거나 재앙을 불러오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 말을 남긴 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떠났으며 당신의 딸은 뒤에서 상간녀에 대해 매양적인 말을 합니다. 조문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침을 삼켜야 했다는데요. 그 사람들 중 일부는 나를 연락해 저 일들의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내가 내 방식대로 복수를 마친 것 같아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제 우리 둘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고 말하는데 뭔가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존재들이 한 번쯤은 나타나더군요. 저와 딸의 인생에서 꽤 오랫동안 저희를 괴롭혀온 적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참 힘든 날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날은 더욱 많았지만 딸이 제게 기인이 되어 이제는 행복한 날들만 선물해 주려나 봅니다. 우리 딸은 아직 청춘이기에 많은 시련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때마다 제가 엄마로서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딸 팔자는 엄마를 닮는다는데 그 말은 다 추문에 불과한 말인 듯하네요. 우리 딸은 이미 충분히 잘 나가는 중이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모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